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되려면 조금은 고통스러운 국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뭐 현금보다는 이제 금융 상품을 가져가되 그 주식 채권은 좀 반반씩 가져가는 전략을 좀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져가서 좀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네,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는 아니고 각도기가 사랑한 애널리스트죠. 네, 유진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이 아니시라면서요? 아, 네. 네. 몇 달 전에 승진을 하긴 했는데 네. 아직은 좀 이사직하면 조금 더 익숙합니다. 아, 네. 상무이사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네. 네. 그거 이사보다 한 단계 높은. 네. 아, 축하드립니다, 승진.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를 전망하는 첫 번째 애널리스트로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23년도 자본시장, 금융시장 네.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비해서 24년에서 뭐 큰 틀에서 네. 뭐 더 달라질 게 뭘지도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작년 이맘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침체에 대한 걱정들로부터 그렇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낮아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악재는 터졌지만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는 나쁘지 않고 이러면서 시장은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경기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뭐 한국에서는 2차 전지처럼 네. 일부 섹터나 일부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 소수 종목들이 어떤 주도를 한다라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긴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예. 뭐 미국 S&P 500도 한 20% 넘게 올랐고 네. 저희도 코스피도 한 15%, 16%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잘 걸린 사람은 뭐 엄청났고요. 네, 오히려 손실 보신 분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주가가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연초에 조금 더 부담이 좀 생기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아마 뭐 올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은 어떤 소수 몇 종목이 어떤 한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주가의 어떤 상승폭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주가 상승의 범위는 작년보다는 올해 좀 넓어지는 네.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해도 틈새로는 어쨌든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되게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 올해는 조금은 이제 좀 안도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오히려 조심을 좀 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좀 과감한 투자를 하시면은 네. 그래도 올해 투자에 있어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걸로 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이제 2025년 1월이라고 상상을 하고 돌아본다면 지금 뭐 약간 얘기해 주신 것과 비슷한데 23년도와 24년도의 어떤 강도의 차이를 한번 미래 측면에서 되돌아본다면 23년이 결과적으로 더 센 장이었을까? 24년이 더 센 장이었을까? 이렇게 해서 보신다면 어디에 확률이 더 높으실 것 같아요? 저는 24년이 더 센 장이다라고 보고 싶진 않은데요. 네. 근데 조금 흥분할 수 있는 여건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 그렇고 조금 특히 한국의 뭐 수출이라든가 여러 지표들 보면은 조금 돌아설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네. 그다음에 미국도 연착륙이 조금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 약간 투자자분들이 좀 흥분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들은 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주가 상승하는 폭은 막상 1년 지나고 놓고 보면은 2023년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거의 24년하고 정반대. 그러니까 23년도는 불안했지만 아주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그냥 1월 달에 사놓은 걸 12월까지 들고 있었으면 웬만하면 먹었다. 네. 그렇죠? 웬만하면 1월 달에 잡았다면 뭐 중간에 말고 1월 달에 12월 연말 기준으로 잡고 1년 동안 있었다면 웬만하면 먹었는데 24년도는 1월 달에 갖고 있었다고 12월 달에 꼭 먹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의 역을 거슬러서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네, 수 그렇게 있겠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장 전체적으로 참 좋아 이럴 때는 항상 주의를 네. 작년 같은 데는 뭐 좋아 이럴 때 주의를 한다고 해도 빠졌다가 언젠가 올라올 수 있는 장인데 이번에는 섹터별로는 한번 빠지면 못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벌써 이미 44%나 올랐으니까 네. 하네. 뭐 22년 엄청나게 빠졌다고 해도 뭐 그게 다 무효화된 거잖아요. 네. 22년 엄청나게 빠진 게 그러니까 23년도가 사실상 보면 굉장히 센 장이에요. 미국 기준으로는. 네. 한국은 그러지는 못했지만 뭐 코스피 상위권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2차 전지를 뭐 포스카워, 뭐 홀딩스 뭐 이런 네. 것들은 뭐 많게는 80%, 네. 적게는 40%뭐 이렇게 올랐으니 현대차도 뭐 30%, 기아차도 60%뭐 이렇게 올랐으니 의외로 대형주에서는 별로 먹을 게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진짜 너무 좋은데 이미 반영된 것 같고 네.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는 덜 좋은데 그래도 덜 반영한 것 같으니 앞으로 좋아지는 회사를 또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도체가 좋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네. 받아들이고 실제로 데이터나 실적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 또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네, 40%대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셌잖아요. 80%대. 네. 그래서 막상 올해를 놓고 보면은 과연 어느 정도 더 좋아져야 사실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덜 올랐는데 뭐 HBM이나 뭐 AI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룸은 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저는 이제 작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탑픽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올해는 삼성전자 쪽으로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네,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성적을 보면 참 12월 수출 성적과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4, 4분기 실적이 너무 네. 상반되는 것 같아요. 네. 12월 수출 실적을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과거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이 됐던 애가 22년도 네. 1200억 달러 이상인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12월 달에 100억 달러 넘은 걸 봐서는 24년도에 진짜 수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처럼 삼성전자도 옛날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했다가 4, 4분기 실적 딱 따고 보니까 너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많으셔서 안 보시진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보통 반도체가 워낙 시크릿한 산업이기 때문에 늘 보면은 항상 V자 반등이었고 그렇게 반등할 때는 한국 전체적인 기업들의 이익이 뭐 40%, 50%뭐 많게는 70%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렇게 좋아질 때 보면은 중국 경기도 같이 좋아졌던 경우하고 디램 사이클과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같이 맞물렸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번에는 뭐 테크와 관련된 수요들이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애플도 보면은 샤오미에 비해서 지금 중국에서 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약간 지금은 되는 제품과 안 되는
제품들이 좀 엇갈리다 보니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도 좀 좋아질 때 약간 U자형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 수출하고 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 한국의 장단기 금리차를 그려보면은 한국의 제조업 사이클에 확실히 좀 선행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11월, 12월 달에 워낙 장기 금리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월 달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행 지표상으로 보면은 약간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 약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나쁘게 진행될지 아니면 뭐 다시 좀 좋아질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다들 기대하는 게 이제 선행지수 이제 좀 괜찮아질 거다. 뭐 OECD 선행지수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11월, 12월 지표를 보면은 올라가다가 좀 꺾이거나 아니면 좀 약해질 수 있는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출이나 한국의 제조업 경기 사이클도 약간은 좋아지는데 한계가 올해 중반 정도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고가 그러니까 재고 사이클이 피크를 치고 이제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얼마만큼 수요가 좋아야지 정말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어떤 바닥일 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번 사이클은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는 속도가 좀 완만하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좋아지는 듯 하다 다시 꺾일 수도 있고,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상황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낮아지면서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진 이 상황들이 시중의 유동성 상황들을 좀 꼬을 수도 있고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니 경기가 그냥 회복되는 게 원래 기대하는 것처럼 나이키 곡선처럼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오르다 말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금리가 높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미국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을 가지고 수출이 쫙 좋아져야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좋아지는 그런 구도인데 이게 수출이 좋아지다 말거나 아니면 좋아지는 정도가 약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연초 들어서도 주식 시장을 볼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코스피가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약한 게 과연 정말 이게 경기 바닥이고 이게 수출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나 싶으면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수출이 정말 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 사이클에서는 한국 시장이 늘 뭐 안 좋다고 해도 외국인도 많이 사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데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는 물론 뭐 업종별로 보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예전하고는 사이클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되려면 조금은 한 번은 더 고통스러운 국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원사이드로 그냥 단일 품종, 그러니까 단일 품종 재배하듯이 수출 원사이드에 의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수가 좋다던가 다른 소비가 좋다던가 뭐 또 다른 투자가 좋다던가 아니면 뭐 정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던가 뭐 이러면 수출 쪽이 조금 어그러지더라도 그런 대로 경기가 조금 일부 텀은 받쳐지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다른 거는 거의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거의 명확하고 결국 수출 증가로 인해서 올해 회복을 기대했지만 수출이 꺾이게 될 경우에는 그것조차 기다려 대안이 너무 없는 상황이니 지금의 한국 경기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도 조금 놀랬던 게 적자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를 지금 좀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정도 수준이면 조금 적자 재정을 해도
정부 재정이 뭐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뭐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 한국 수출을 끌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의는 뭐 자동차에서 작년에 봤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뭐 해줄 만큼 네, 해주고 많이 있는 거 했죠. 아니냐. 네. 왜냐하면 뭐 한 20% 정도 수준을 담당을 해주고 있으니까 수출에서 미국은 뭐 여기서 더 이상 더 많이 는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기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은 한국의 성장은 중국 시장의 수출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가 핵심 요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더 나빠진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올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인데 네.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계속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0% 30%인 부동산 판매 증가율이 아마도 조금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정도는 분명히 가능한데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사실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사이클로 치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미 수출 사이클, 네. 뭐 자동차, 그다음에 기계류, 그다음에 뭐 미국의 인프라나 제조업 사이클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중 수출 사이클, 뭐 석유화학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톤을 받아줘야 될 중국 네. 선수가 네. 지금 바톤을 받을 자리에 지금 안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수출이 좋아지더라도 이렇게 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았다를 몇 차례 거듭을 하면서 완만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올해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 뭔가에 배팅하기는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슬슬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데 중국도 뭐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금융 여건 무슨 뭐 보증 예약금 뭐 이런 네. 것들을 줄여주고 이런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한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 부동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제 버블이 이제 좀 꺼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일본처럼 또는 뭐 과거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서서히 지금 꺼지는 과정들이 이미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장기 성장률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약간 뭐 몇 차례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이나 지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약간 L자형 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딱 하나 방법이네요. 미국처럼 정말 돈의 홍수를 대수망관하는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미국이 단기에 부양시킨 것처럼 그렇게 부양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또 그렇게 부양 완화에 따른 부양 이런 거 아니면 현재 상황들이 2, 3년은 더 갈 수도 있다고 네. 들립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워낙 큰 나라이고요. 네. 중국도 보면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떤 부동산 쪽이나 이제 금융기관들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이게 이제 한국처럼 또는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었던 많은 나라들처럼 그렇게 한 방에 이렇게 훅 가거나 이제 이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고요. 그래도 중국이 갖고 있는 뭐 워낙에 그 저력의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본이나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잘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버티는 거지 이게 역동적인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거는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작년도 8월 달 이후에 온갖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어요. 네.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부양책이 써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가치보다는 경기 살리는데 방점을 두겠다. 뭐 앞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돈을 정말 많이 풀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겠다. 이런 말로 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돈을 많이 푼다고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돈이 풀려도 사실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섬과 섬 사이 무인도에 막 다리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중국은 이미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일본보다도 훨씬 더 과잉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쓰려면은 사실은 뭐 제조업이 아니라 뭐 서비스업이나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써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것들은 사실은 또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일본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미국이 지금보다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면 한국의 수출입도 올해 우상향한다라고 보장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수출이 사실 좋았잖아요. 네네. 좋았는데 아마도 연간으로 봤을 때 한 자릿수 때 후반 정도 수출을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둔화가 되면서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아주 이렇게 올해 12월 달에 어떤 수출 증가율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수출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수출 24년도.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금리 하락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물 경기에 굉장히 빨리 좀 반영이 됐습니다만, 뭐 5월 달이 되든 6월 달이 되든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건데 하나 걱정인 게 그렇게 완만하게 내려도 무사하면 경기가 소위 말하는 연착륙으로 갈 것이고,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연착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업이라는 게 갑자기 한꺼번에 튀는 경향성을 가지잖아요. 좀 나빠지다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만약에 그렇게 어떤 우장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경기에 있어서. 그 이번에 12월 달 미국의 고용을 보면은 헤드라인 넘버는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면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부 고용,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관리 쪽의 고용을 빼고 보면은 지난 3개월 평균으로 4만 건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도 확실히 지금 꺾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꺾이고 있고 또 꺾이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는 인하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이렇게 빨리 떨어질 거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구인 숫자가 구직보다도 훨씬 좀 많은데요. 이게 코로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미국은 확실히 저희보다는 여건이 좀 나은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는 이게 한 2분기는 넘어야지, 올해 2분기는 넘어야지 미국 경기가 진짜 조금 식어가고 있네라는 거를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용의 매직 넘버, 이 넘버 숫자가 나오면 주의해라. 예를 들어 이 숫자 밑으로 고용이 나오면 조심해라 하는 숫자가 있으실까요? 미국 그 신규 고용으로 헤드라인 넘버가 예를 들어서 10만 건에서 5만 건 사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확실히 그건 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10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10만이 깨지는 거죠. 10만이 깨지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떠냐면 약간 은퇴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네. 은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10만 건 밑으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항상 그 건강관리 쪽에서 늘 5만에서 10만 가까이의 일자리를 거의 매달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10만을 깼다라는 거는 노령화 관련돼서 꼭 필요한 일자리를 제외하고도 이제 일자리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만 건을 떨어지면은 전반적인 고용이 안 좋은 거고 5만 건을 깨면은 이제 좀 침체 비스무리하게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로 치면은 지금 뭐 3% 후반대인데요. 3.7%. 네. 4% 중반대 한 4.3, 4.4를 넘어가는 실업률이 오면은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최근에 소비자 신용 11월치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우상향하더라고요. 소비자 신용, 즉 아마 신용카드 관련된 사용들인 것 같은데
하나 걱정인 게 이제 가처분 소득, 소위 네. 말하는 주머니 돈 또는 은행 예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카드 사용이 증가한 거 아니냐, 다시 최근에 네, 증가한 거는. 뭐 그렇다면 이미 소비자들은 조금 과거보다 타이트하고 힘든 과정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보다 실제 상황이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가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단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안 좋으면 카드도 안 쓰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주 최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전 단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잉여저축이 이제 많이 이제 좀 고갈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이제 돌리는 건데 카드를 그래도 돌린다라는 거고 이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확신은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직업이나 고용 시장이 약해지면은 카드도 잘 안 쓰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신용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꺾일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위험해지는 시그널인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뭐 버틸 힘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뭐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좀 동의할 수 있다. 네, 아직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아마 올해 중반에 한 번 정도는 덜컹거리면서 좀 시급하는 상황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확신에 차서 투자하는 것보다 약간 거리를 두고 투자하는 그런 태도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는 어쨌든 기대 수익률은 의외로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낮추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뭐 요즘 아침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좋은 애들도 있죠. 엔비디아처럼 AMD처럼 그런데 뭐 애플도 그렇고 빅테크 중에서도 이렇게 깨지는 아마존 같은 경우 이렇게 깨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개별 전투로 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연간 전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오르락내락하는 네. 일종의 그 어떤 변동폭을 가진 횡보 네. 이런 정도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오르되 많이는 못 오르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약간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반기 때 좀 쉬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좋겠죠. 근데 오히려 조금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연초에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각 나라별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인가요? 이제 며칠 안 남은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한국엔 4월달 총선이 있고 미국에는 이제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반중파인 지금 민진당의 그 설문조사나 지지율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IT 쪽에서의 어떤 그 중요도 때문에 계속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더 심화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약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 네. 회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존에 지금 뭐 지지율 상황대로 만약에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커지고 오히려 이제 친중파가 되게 되면은 뭐 약간 미국 쪽에서는 완전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출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는 테크 쪽, 특히 반도체 쪽이 가장 중요한 관전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달에 저희 총선이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총선 전문가이긴 합니다만은 보통 과거에는 이 총선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을 많이 두루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총선 전후로 해서는 지방에서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조금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PF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총선 끝나고 나면 저는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그 정부의 민영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가 민영화 한다라고는 공식적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지난 2년 동안에 보면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침,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이제 민간의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요. 그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좀 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래서 한전, 그다음에 뭐 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들, 그다음에 뭐 수도 요금, 그다음에 뭐 교통 요금 이런 거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국유 기업들의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영화 관련된 M&A나 딜들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4월달 이후에는 조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다 뭐 눈에 뻔하죠. 이렇게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변동성도 높아지는데 저는 핵심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라기보다는 제약 바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IRA 법안에는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IRA 법안이 예를 들어서 다시 뭐 반전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트럼프는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약간 좀 제약 바이오 쪽의 업종들을 특히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업종들이 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대만 총통 선거는 반도체 네. 위아래냐, 그다음에 저희 한국 총선 전후로 감안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가 의외의 승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이번에 제재가 굉장히 많았죠. IRA법에서도 바이오 관련 제약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풀리면 그래 벌써 꿈틀꿈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많이 꿈틀꿈틀하는데 제가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에서 조금 피할 수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연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그 상반기를 계속 뉴스를 덮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브릿지 태양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릿지 30조 그건 정말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PF도 130조 이것도 미분양 나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조금씩은 터질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불똥이 터지면서 막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시장 그 작년에 레고 사태 터지면서 마련한 시장 안정 펀드 자금이 어쨌든 좀 100조 80조에 있는데 추가로 더해서 이제 100조 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PF 그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NH나 LH가 이제 사는 물량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최악으로 갈 가능성, 막 여러 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하고 이제 고금리가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결국은 태용건설도 보면은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때문에 올해 이제 막 터지는 것처럼 작년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던 업체들이 이제 약간 손을 들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올해 계속 좀 나올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반드시 나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또 돈을 넣어서 메꿀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약간 더 유동성은 풍부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면 그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뭐 지난번에 있었던 레고랜드 때도 정부가 나서서 그 길잡이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끝났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부는 그 어떤 부채가 그 위기가 터지진 않을 것이다, 터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네.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정부가 레고 사태 때 완전 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사전에도 이번에도 보면은 태양광선 터지자마자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는 좀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뭐 그러니까 외부 충격만 없다라고 하면은 네. 뭐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수출이 조금 더 좋아져서 내수 경기가 아주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버틸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쪽이 전공은 아니시지만, 네. 네, 저는 뭐 사람들 여쭤보면 그냥 L자 약간 빠지는 약보합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지금 2025년까지 신규 입주 물량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도 보면은 지역마다 좀 편차가 크긴 하지만 그 분양 경쟁률은 엄청 높은 데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아직까지 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한국은 아무래도 그 미국보다는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내수가 안 좋고 부동산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적인 금리 전망도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전년 그 대비 10월 대비 거의 뭐 10년물 미국 10년물 기준 20% 이상 네.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많이 선반영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쪽을 보게 되시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위아래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06 뭐 이 네.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밑으로 떨어져 봐야 한 3.6, 3.7. 그다음에 위로 올라봐야 한 4.2. 이 정도로 저희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미국 쪽은 많이는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되 그렇지만 미국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면 저희 한국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많이 떨어진 거죠. 이미. 네. 그러면 그 투자는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채입니까? 단기채입니까? 지금은 사실 좀 애매하죠.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장기채보다는 중단기채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짧게 보면. 근데 장기채를 가져가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네. 네.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서 차라리 하실 거면은 중단기채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채권 시장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조금 먹을 시장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 부동산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자산으로 좀 보신 거고, 그 주식 시장도 뭐 작년보다는 편안하지만 그렇다고 작년처럼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그런 네, 걸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뭐 도대체 어떤 자산이 올해 가장 현명한 자산이 될 것이냐?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네, 그런 그래도- 일종의 모델 포트폴리오. 그래도 지금 은행 예금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네. 은행 지금 금리가 어쨌든 뭐 더 확 떨어지진 않아도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면 네. 은행 예금에 놔두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간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가는 쪽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식 쪽도 보면은 아주 대단히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채권 쪽도 사실은 가격이 좀 많이 반영을 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뭐 현금보다는 이제 금융 상품을 가져가되 그 주식 채권은 좀 반반씩 가져가는 전략을 좀 저는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좀 안정적인 쪽으로 가져가서 좀 지키는 포트폴리오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허전 이사님께서 하시는 올해 24년도의 자산 전망은 23년에 비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라. 네.
물론 이제 23년도는 더 나쁘게 본 사람이 많았죠. 네.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목표보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시장이 좋게 끝나서 수익률을 대부분 달성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24년에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실질적인 수익률은 23년보다 24년이 좋을 리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좀 높게, 낮추자. 높게 잡지 말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바램하고 다르더라도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바램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바램하고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굉장히 요긴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어떤 전체적인 첫 번째 나오셨으니까 24년 초반에 나오셨으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당부하고 싶으신 점 그리고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에서 2,700을 어떤 기준선으로 잡고요. 그 밑에서는 그래도 조금 사도 되지만 네.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 줄이는 그런 전략을 하면은 그래도 이게 어떤 갇혀있는 레인지 내에서도 조금 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부동산 PF나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조금 더 우량한 자산,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채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우량한 자산 쪽으로 좀 가져가자. 그래서 저는 대단히 뭐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좀 뭐 대형주가 좀 전체적으로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뭐 대형주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는 그래도 주식 채권 반반씩 이렇게 좀 담궈서 약간은 뭐 그렇게 했을 때 은행의 예금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우리는 뭐 이런 시황을 들을 때 화끈하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죠. 좋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조건 고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내오면서 그거는 보유 편향의 마음이지 시장은 오히려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신상이 더 좋았다, 신상이 이로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내가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지라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굳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뭐 덜 다치고 덜 다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허재한 이사님께서 일부러 나쁘게 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그래서 작년에 수익이 나셔서 기분이 좋으신 분은 더 좋게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허재한 이사님 말씀이 되게 냉정하고 현실적인 얘기가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이사님과 함께 23년도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반부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또 주식과 채권을 오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24년도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허재한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구독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